오늘 강해 주실 김은기 교수님, 그 다음에 대표님입니다. 현장을 잘하세요. 저는 이론밖에 몰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주 귀중한 현장 얘기, 인도 얘기 들려주실 거라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 오늘 유익한 시간 되기 기대합니다. 김 교수님한테 박수. 녹화까지 하나? 그러면 말하기가 끝나지가 않는데. 이렇게 봅시다.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이랑 어떤 얘기를 할까? 일단 여러분이 굉장히 갈망한 어떤 상황 속에서 이야기를 듣고자 하고 왔을 텐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아들이 하나 있는데 90년생인데 여기 몇 년생이에요? 91. 비슷한가요? 우리 아들도 취업 준비생이네. 다만 여러분이랑 다른 거라면은 우리 아이는 이제 공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왜 이과를 나왔는데 취업 준비생이냐? 이번 이제 봄학기 졸업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꿈이 게이머였나 봐. 그래서 나는 몰랐는데 졸업할 때까지 얘가 왜 취업을 안 하나 했더니 게임을 해서 뭐 게임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하고 팀 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팀에서 한 놈은 마지막으로 진짜 최종적으로 프로게이머로 갔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인생 뭐 밥벌이를 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때서야 포기를 하더라고. 진즉이 포기를 하지. 그래서 아마 우리 아이 같이 여러분을 생각하면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우리 아이랑은 한 5분 이상을 얘기를 못해. 5분 지나면 둘 중에 하나가 나가든지 여러분이랑 그럴 일은 없겠죠. 이야기해 봅시다. 나한테 부탁을 받은 거는 인도에 대해서 인도를 매개로 해서 글로벌을 얘기를 하다가 같이 한 2시간을 얘기를 해볼 텐데 부탁을 받은 게 학교 강의처럼 하지는 말고 여러분이랑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눴으면 싶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내가 잠깐 들어오기 전에 전화를 안 껐어요. 전화 좀 끄고. 제목은 있는 대로 인도와 나의 글로벌 아젠다라고 줬어요. 왜 인도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화두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여러분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슈이기도 한데 그거를 나는 좀 해석을 좀 해주고 싶어. 아마 앞에 있는 분들도 여러 가지 해석을 했는데 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 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 뭔가 하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혁신기술 산업시대에서 3기라고 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3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전통산업에서 이제는 전통기술을 수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러한 시대들이 혁신기술 3기에 와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오늘의 이야기하는 거에서 가장 키워드는 우리가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자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학교를 졸업을 해서 졸업을 했으면 뭐 공부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여간 자기가 사회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사회생활하는 여러 가지 그 형태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취업이라고. 이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여러분이 문과라는 졸업생을 염두를 뒀을 때 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접근하는 자세랄까 뭔가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오늘 인도라는 거 그런 거에 있어서 인도라는 거에 대한 배경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글로벌이라는 것을 우리 얘기를 하자는 건데 여기서 많이 걸떡거리네.
비즈니스 스토리텔러. 우리가 어떤 학문을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 가서 기업의 종사원으로서 어떤 일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기업에서 일을 하는 이른바 기업의 경영을 하는 입장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 경영자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비즈니스 스토리텔러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 비즈니스 스토리텔러의 로서의 자질이 요구되는 퀄리피케이션이 산업 시대, 기술 산업 시대의 1기, 2기, 3기 때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졌는데 1기 때에 요구되는 퀄리피케이션이 어떤 거였고 2기 때는 어떤 거였는데 달라졌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을 교육을 시킨 교육기관, 그러니까 말하면 최종적인 교육기관은 이제 대학이겠죠. 대학도 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몰랐거나 또는 알았어도 일종의 어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리고 기업들조차도 그러한 달라진 거에 대해서 자기 기업 경영에 기업을 운영하는데 반영을 하는데 뭐랄까 미스를 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아 있게 만든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명단을 보니까 외대 일환을 거를 나온 민정원? 네네네. 내가 일하는 거 77학번이야. 내가 대학을 졸업을 해서 회사를 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그 시기는 이른바 본다면은 기술혁신 산업시대에서 이익이, 우리가 전통적인 이익은 그 이후에 그래서 산업이 현대화돼가지고 일종의 공장 생산이라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이 어떤 일종 사실 그거를 뭐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뜻은 아니고 2기와 3기가 갈라지는 시점을 거의 우리가 2000년도라고 본다. 요때에 들어오는 그 기술이라는 거 뭐가 있냐면 그 전에는 어떤 생산, 메커닉, 기계에 있어서의 기술, 혁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고 2000년 이후에 이루어졌던 기술 혁신이라는 건 주로 가장 중요한 건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IT 산업이라는 것조차도 우리가 좀 많이 혼동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 삼성이 만드는 휴대폰 정도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IT 산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원형 그대로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를 생성을 하고 전달하고 그걸 가공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정보 기술. 이것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게 이제 2000년도 시기인데 그 이후에 이 IT라는 것 자체에 있어서 이 테크놀로지가 자체가 있어서 버전 1, 2, 3 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변해가는데 이 당시에 1기에서 2기로 변하는 텀이 10년 주기였다면 2기에서 3기로 변하는 주기 같으면 5년 주기였다면 IT, 정보기술화, 혁신기술 산업시대 3기에 들어와서는 어떤 변하는 것, 기술에 변하는 것, 테크놀로지에 변하는 것은 1년 또 어떤 때는 6개월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빨라져간다. 그 빨라져가는 과정에서 내가 예전에 학교를 77학번에서 졸업을 해서 들어갔을 이 시기에는 나 역시 여러분과 똑같은 어떤 문과생이었지만 문과생이한테서 요구되는 비즈니스 스토리텔러로서의 그 당시 요구했던 리콰이어먼트 퀄리피케이션은 뭐였냐면은 단 하나였어. 영어.
왜냐면 이 시절에는 영어 하나를 아는 거 가지고도 이런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내가 이제 종합상사를 갔는데 그 비즈니스를 만들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능력으로서는 이거 하나였으면 충분했다는 거죠. 그때 다루었던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뭐 사실 나로서도 취업을 해가지고 내가 다루었던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은 전혀 몰랐어. 전혀 몰라도 그 제품의 전문적 지식조차도 스토리를 이어가는 데는 예를 들어서 한 달, 내지 두 달, 좀 늦게 걸려도 세 달이면은 그 정도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데 2000년 이후에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지구에 와서 이 시대가 되어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들 문과생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어떤 비즈니스를 엮어 나가는 거에서 취급해야 되는 대상, 오브젝트에 있어서 대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걸려서도 습득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비즈니스를 풀어나가야 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할 수 있게끔 대학이라는 게 꼭 뭐 취업을 시키는 직업학교의 개념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를 할 수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른바 여러분 대학에서는 교차 학습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근데 교수들도 알고 있을 거고 대학을 운영하는 그 친구들도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여기서 제일 문제는 너희들 여러분과 같은 젊은 세대에 대해서 그 세대에 대한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한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가리키고 쭉 끌고 나가고 어느 정도 단계 오르게 성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성세대가 늘 거죠. 대학이 이른바 대학이 교차 수업이라는 걸 했었어야 됩니다. 문과한테 이러한 기술혁신 산업에서 주어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쪽의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과목들을 서로 들을 수 있게 해. 예를 들어서 전공 과목에 여러분이 뭐 1년에 몇 학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그 후배 학과가 일환학과 있으니까 그냥 일환학과를 하자. 그러면 일환학과 지금 전공 학점이 몇 학점인가? 94학점. 아니, 1년에.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나 학점이 몇 학점을 받아야 돼? 그렇게 따지면 안 되나?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란의 역사, 이란어의 문법, 이란어 회화 뭐쭉 있는데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도 다 알다시피 여기에 뭐 여러 가지 과가 있어. 뭐 응용통계, 문화인류학과, 뭐 정치, 외교, 학문교육 하여간 다 있는데 전공은 그렇게 들어갔지만은 이 전공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고집을 해야 될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대학 교육 자체도 이런 교차 수업을 통해서 문과 학생이지만은 전체적인 학점의 한 반 정도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향하고자 하는, 내가 재밌어 하는 그러한 이 산업 시대, 기술혁신 산업 시대에 걸맞는 그러한 내용들을 수업을 받게 해줬어요. 내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거예요. 교육의 실패. 그래. 그럼 교육이 실패를 했던 걸로 되고 기업에 대한 실패도 있어요. 기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하나 있지? 무슨 회사인지는 이해가 되나? 휴대폰으로 컸던 이거는 이제 홀랜드의 회사인데 이 회사가 망했어. 망했잖아.
왜 망했어? 이 회사도 2000년 이후에 기술혁신의 과정에 들어오면서 급성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기업의 기술혁신의 트렌드가 주기가 짧아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실패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예를 들어서 삼성과 비교를 했을 때 노키아와 삼성에 비교했을 때는 여기서는 똑같은 IT 기반의 하드웨어를 만들어 가지고 나가는 회사인데 여기서는 삼성에서는 우리가 뭐 삼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결국은 삼성은 이런 산업 시대에 있어서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그 똑똑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쥐어짜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노키아는 그 스스로 내부에서 스토리를 못 만들어내요. 결국은 여러분이 지금 한결같이 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노키아는 피처폰에 매달려 있는 상황 속에서 망한 것이 불과 몇 년 사이, 뭐 10년 주기로 망한 게 아니라 불과 1, 2년을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기업도 하나의 어떤 그 생존을 해가는 기업이 성장을 하거나 생존을 해가는 어떤 이런 그 배경을 가지고 그런 걸 생존을 해가야 되는 거가 주어졌는데도 그 안에서 스토리를 제대로 만들어내지는 못했을 때는 망한 거예요. 기업조차도 이렇게 비즈니스 스토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 거대 기업이, 운명 같은 기업이 일순간에 물고기처럼 사라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같이 이런 젊은 친구들 가진 것도 없고 그런 입장에서 이런 시대에 맞닥뜨려가지고 갖추어진 게 없고 그런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했는데 어쩔 거예요. 지금 형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탓은 아니에요. 그리고 따지보면 이 사회가 그런 거를 읽고 있었음에도 삼성이 읽고 있다는 건 그 사회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그거를 학교 현장이라든가 이 사회 현장에서 그거를 변했어야 되는데 기성세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과에서 과목을 반을 줄여버리면 반을 줄일 수 있게 하면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성세대들의 교수들의 자기 위치가 흔들리니까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은 내 죄가 아니니까 내가 우리 아이랑 얘기할 때 네가 지금 힘든 거는 너 중고등학교 때 맨날 아빠 엄마 몰래 게임만 해가지고 네가 그런가 하고 내 탓으로 돌렸거든. 그랬더니 5분 이상 대화가 안 되지.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와서 또 너희들 탓이야, 여러분 탓이야 그러면 지금부터 한 2시간은 어떻게 하고 그럴 겁니까? 일단 여러분 탓은 아니야. 그러니까 마음은 좀 편하게 하고 남의 탓이야. 남의 탓으로 돌려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탓이건 남의 탓이건 지금 이 형편이 됐으니까 자, 그 다음은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간략하게 지금 지나갔는데 사실 그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화두로 던진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라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좀 전에 노키아라는 거가 망했는데 그거는 좀 더 너무 대기업이고 너무 남의 나라 얘기를 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역시 기억을 할 수 있을까? 한 10몇 년 전이었으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도 휴대폰 쓴 사람. 오, 대단해요. 아, 그때 뭐 중학교 때 썼던 휴대폰이 블랙 앤 화이트야 아니면 컬러폰이야? 컬러. 그러면 그 당시에 컬러폰이었으면 가장 그 컬러폰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랄까 제일 그 기본적인 기능이 뭐가 있었어? 사진 찍는 컬러폰의 사진은 그 이후에 나온 거고 컬러링이라는 거 아나? 컬러링 알지? 그렇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컬러링
별거 아닐 거.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니고 그 당시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별거였어. 엄청난 거였어.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기술력 신산업 3기 때 이 컬러링을 만들어낸 우리나라 회사가 하나 있어. 야호 커뮤니케이션. 이른바 우리나라 벤처 1세. 야후 커뮤니케이션이 별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냥 휴대폰에 컬러링 하나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멀티화 해가지고 이제 그 별거 아닌 거 그걸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야.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이 회사가 2003년도에 그러니까 컬러링을 해가지고 돈을 번 몇 년이 지난 2003년도에 이 회사 안에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가 보통 예금에다 맡겨놓은 돈이 2천억. 그런데 이 회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기업은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는 또 어떻게 돈을 벌까? 뭘 해서 돈을 벌까? 내가 하는 컬러링은 언제까지 끝날 것인가?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기업은 늘 생각. 그것이 이제 그 자체를 어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회사도 그 생각을 해가지고 인도에 왔어. 인도에 와가지고 자기 컬러링이나 그런 서비스나 어떤 걸 뭘 팔까 생각했는데 2003년도에 나와 같이 내가 인도에 있을 때 이 회사도 인도에 와가지고 그래서 인도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을까 저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인도의 휴대폰 사용자가 2,500만 명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물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맞아. 자기네 사업을 인도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이 휴대폰을 쓰는 사람이 한 3천만 명 이상은 돼야 되고 그 3천만 명도 블랙 앤 화이트가 아니라 컬러폰. 이게 참 여러분 이해가 안 가지. 초창기에 우리는 휴대폰의 제일 최초는 그냥 그 화면 자체 블랙 앤 화이트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의 2003년도에 휴대폰 사용자 2,500만 명은 블랙 앤 화이트. 그러니까 블랙 앤 화이트 2,500만 명을 가지고는 자기네 사업의 대상이 안 된다 생각해서 내가 공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가지고 이 2천억을 중국에 가서 전략감 만들고 무슨 칩을 넣으면 뭐 안녕하세요 뭐 목소리 쫓아서 따라하는 그런 거에 하다가 몇 번 실패하고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여러분 기억 속에 없는 사라진 회사. 그런데 뭘 못 봤냐? 이 나라 안에서 이 휴대폰이라는 거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트렌드를 이겨내죠. 노키아가 스마트폰이라는 트렌드가 바로 내년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노키아는 아니야. 자기가 생각할 때 빨라도 10년 후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할 필요가 없다. 왜냐면 기술이라는 거는 너무 일찍 투자를 해버리면은 그래서 들어가는 돈은 많은데 투자라는 R&D를 통해서 100원이고 1,000원이고 들어가는데 아웃풋이라는 게 오랫동안 없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노키아도 그렇게 했는데 야호라는 걸 치고 있는데 이 인도의 휴대폰 사용자가 내가 그 당시에 얘기했는데 앞으로 2년 후면은 2003년인데 2년 후면은 최소한 5천만 명이고 그로부터 한 2년만 지나면은 1억이 될 거다. 이 친구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거야. 인도에 2003년도에 갔더니까 혹시 뭐 인도 가본 사람, 여행을 가본 사람 참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 2003년도에 인도라는 거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 인도보다도 더 험악했어. 모든 게 길거리에 뭐 그런 그림들 우리가 TV에서 보는 그런 그림들 그것이 더 적나라하게 있으니까 그런 사회에서 휴대폰 사용자가 5천만 명이 되고 한 또 몇 년 지나서 1억이 되고 이런 트렌드를 이겨내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은 2005년도에 1억을 돌파하고
지금 2015년도에 휴대폰을 쓰는 친구들이 12억이고, 근데 휴대폰을 쓰는 인구가 12억인 게 끝난 게 아니라 인도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 3억을 넘어. 결국은 뭐 얘기가 좀 딴 데로 간다만 그래도 한번 연다면 지금 삼성조차도 삼성에서 출시하는 휴대폰을 가장 목숨 걸고 덤벼드는 시장이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인도. 왜? 3억의 휴대폰 사용자가 10억이 되는 날이 별로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트렌드를 불과 몇 년 앞에 있을 수 있는 이 트렌드를 잊지 못하고 거기를 나오고 다른 스토리를 잘못된 농된 거를 만드는 게 기업조차도 망한다.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 기업도 이 어마어마한 돈도 순식간에 10년도 못 버티고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두 번째 화두로 나는 여러분한테 글로벌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 저기 보니까 난 여러분한테 오기 전에 보니까 에세이를 써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했대. 사회는 나한테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 뭐 에세이를 쓴 이유는 여러 가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여러분한테서 글로벌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한테 주어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은 여러분한테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답을 내가 어떻게 했는지는 못 봤어. 나는 그 에세이를 다 읽지. 근데 내가 생각한 나한테 그 질문을 준다면 만약 그 질문을 우리 아들한테 준다면 지금 현재 사회라는 거 사회라는 무엇인가 했으면 현재 당대의 사회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한테 얘기했다면 여러분한테 지금 이 사회는 좁쌀 거예요. 리미테이션, 제한. 뭔가 좀 해보고 싶으면 이래서 안 된다고. 뭘 좀 어떻게 하려면 부모 세대도 기성세대든 뭐든 시스템이든 학교든 안 된다는 어떤 제한을 두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보면은 이런 젊은 친구들이 가지는데 뭘 앞서서 생각하는 거에 대한 거를 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도와준다든가 뭐 힘을 준다든가 그런 거가 지도 않고 그렇지 않고 어떤 그런 트렌드에서 늘 뒤쳐져 있게끔 만드는 거가 이제 우리 사회라고 생각을 해. 일종의 그거를 나는 여기서 우리 현재 사회는 카스트라는 거를 얘기합니다. 뭐 카스트라는 거는 인도에서 얘기하는 신분제도라는 걸 얘기해요. 그걸 어찌어찌 못하게 만드는 족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라는 거를 여러분이 뚫고 봐야 돼. 뚫어본다면 그런 과정에서 생각할 테마는 글로벌이라는 테마가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글로벌이라는 테마. 지금 좀 전에 서론에 얘기했듯이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얘기를 하자 해놓고 나는 지금 글로벌이라는 얘기를 다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을 놓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럼 글로벌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일단 내가 이 사회, 내한테 주어진 사회를 벗어나는다는 거는 제한, 족쇄를 벗어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고 또 그러한 얘기는 글로벌에서 나가서 활동을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는 이런 트렌드의 뒤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끌고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던져준 화두가 글로벌을 생각을 해보라. 그 글로벌을 생각할 때는 제한을 벗어나서 트렌드에 쫓아가는 게 아니라 트렌드를 끌고 나가는 스토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얘기로 이제 좀 서로를 이제 시작을 했어. 그 다음에 여러분의 현재 입장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나는 그 처세술을 좀 가르치고 싶어. 뭐 여러 사람들이 앞에 좀 많은 여러분의 선배들이 어떤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현실적으로는 지금 입장을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할 방법이 이제 와서
여러분 이과적 어떤 자질이나 그런 스킬이나 그런 전공학습을 다시 몇 개월 동안 학습을 시킨다고 해서 또 그거를 갖출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입장에서 있었을 때 이걸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라는 거를 나는 그 키워드를 GVC 스토리텔러가 여러분한테는 비전이다라고 일단 해답을 먼저 던져놓겠습니다. GVC, 저기 있듯이 글로벌 밸류 체인입니다.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거는 내 무대가 아까 사회라는 거, 나한테 주어진 사회라는 거, 나한테 주어진 이 족쇄 같은 이 사회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도 한계가 좀 있어요. 근데 이 무대를 내가 글로벌로 갔을 때의 글로벌적인 무대 속에서 가치를 연결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때 아마 여러분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 갈 수 있는 키워드가 되지 않겠냐는 건데, 그 하나가 첫 번째는 가치 전달자, 하나는 가치 창조자라는 게 있는데,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가치 전달자라고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기업의 어떤 조직원으로서 들어가가지고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프로덕트, 가치를 어느 위치에서 어느 위치로 옮겨간다든가, 어떤 비즈니스 형태에서 어떤 비즈니스 형태로 같이 컨버트를 시킨다든가, 그런 어떤 메신저 역할로서 여러분이 자질을 갖췄을 때에 이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뭐 그렇게 수식을 했는데 결론은 그렇게 했을 때 취업이라는 과제를 따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밑에 이제 가치 창조자라는 거는 창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글로벌적으로 어떤 가치를 밸류라는 것을 하나 묶어서 얘기를 했을 때에 만들어내는 이 가치를 기존에 기업이 주어진 가치를 1에서 2로 만들어가거나 뭐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하는 어떤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게 내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가치 전달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가치 창조자서부터 얘기해요. 인도라는 나라를 한번 글로벌의 어떤 한 지형으로 들어가서 인도라는 나라를 보니까 이 인도라는 나라는 내추럴이라는 어떤 천연 생산물이 많이 나오는 나라. 그래서 그거가 우리가 식물에서 보면 허브라는 약초가 많이 나오는 나라. 그런데 하나 미국인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 미국인이 인도를 가보니까 내추럴 허브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거를 새로운 어떤 최근에 와서 글로벌적으로 화장품 시장의 트렌드를 보니까 내추럴이라는 트렌드가 있는 걸 보고 인도에서 이 내추럴 허브의 원료를 미국으로 가요. 미국에 가져가서 미국에서 하나의 어떤 천연 화장품을 만들어요. 아마 여학생들은 혹시 들어본 이름이 있을 텐데 아베다라고 들어봤나? 이 아베다라는 게 인도의 내추럴 허브, 아유르베다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적으로 밸류로, 사실 인도 안에서는 이 아베다라는 그 창업을 한 사람이, 미국인이 인도를 다니면서 인도에 나오는 내추럴 허브, 화장품에서 쓸 수 있는 그 허브를 발견했을 때 인도 안에서는 여성의 화장품 시장은 거의 없었어. 똑같은 허브라는
화장품 원료가 되는 허브라는 가치는 존재한 거는 인도에서도 똑같이 있었는데 시장의 가치로서 인도 자체에서는 없는 거를 당시에 이거를 발견한 미국인이 자기네 나라인 미국에서는 이미 화장품 시장이 내추럴로 가고 있다는 그런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미국 땅에 아베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에 와서는 약 매출이 한 3천억 원에 이르는 회사가 됐고 이 회사가 한국에도 아베다 코리아가 돼서 한국에서만 매출이 벌써 한 800억 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대를 예를 들어서 미국 안에서만 본다면 이러한 소스를 발견을 못하니까 그리고 인도 사람 인도 안에서만 생각한다면 이런 가치가 있어도 그거를 시장에 맞게끔 비즈니스와 맞게끔 체인화 여기서 이쪽으로 끌고 가서 시장에서 그거를 상품화해가지고 비즈니스화로 만들어가는 체인화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에 창조한다는 개념은 글로벌 시대에서 가치에 창조하는 개념은 이런저런 의미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에 이러한 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봐. 다만 그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의 어떤 그거를 이야기를 엮어내는 무대를 글로벌에 두었었느냐 아니면은 한계가 있는 자기 사회 안에서만 갇혀서 있었느냐라는 차이죠. 많이 들어봤던 공차라는 거 음료회사 이것도 마찬가지. 그냥 대만이라는 그런 무대 속에서 우리나라가 끌고 이런 것들이 숱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의 여러분 입장에서는 운송이라는 것, 지금 우리의 입장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밸류체인의 스토리텔러가 여러분한테 주어진 과제이다. 자, 그러면 이 글로벌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가지고 한번 좀 얘기를 해봅시다. 정말 글로벌밖에는 대답이 없는 건가? 그렇다는 거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모그래피가 뭔가? 인구 경제학이라고. 디모그래피라는 건 인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의미. 뭘까? 대한민국의 디모그래피는 뭘까? 여기는? 응? 시장이 너무 안 들리는데? 시장이 작아요. 응? 시장이 작고 인구가 작고. 디모그래피라는 건 우리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시장이 작다라는 건 결국 인구가 적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나라 인구 5천 몇백만 원 괜찮았어. 전통산업이 있어요. 기술혁신 산업 시대에 뭐 1기, 2기 때까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제품을 만드는 데에 뭐 연구 개발을 한다고 해도 들어가는 돈이 단위가 예를 들면은 한 10억이면은 뭐 충분했다는 거죠. 10억도 안 들어갔습니다. 1억 정도. 그런데 거기서 만들어진 상품을 갖다 파는 뭐 천만 시장에서 팔아도 예를 들어 1억이라는 R&D를 투입을 해서 상품을 하면은 한 100억이라는 걸 벌어서 순수 2억이 한 10억에서 20억 나왔으니까 초기 R&D 비용을 하고도 돈이라는 게 남았어. 그런데 혁신 기술 3기로 들어와서는 이런 어떤 기술이라는 것, 어떤 새로운 기술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데는 과거에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1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50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휴대폰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지. 뭐 득도보도 뭐 등. 왜? 휴대폰 만드는 기능의 어떤 R&D를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한 1억이라는 R&D만 해도 가능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그렇게 팔아도 이 정도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비즈니스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돼?
지금에 와서 삼성 정도 만들려는 이런 스마트폰이나 어떤 다기능을 더 R&D를 하려면은 이런 정도 1억이라는 R&D가 좀 택도 없어. 100억도 더 이상 줄까?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팔려는 시장을 보니까 거기서 100억의 R&D를 들여서 만들어서 시장에 팔았더니 100억밖에 못 팔아. 그럼 매출이 100억이면 이익은 얼마고 그럼 도대체 들어간 투자비를 따지면 얼마야? 기업이 왜 요즘 여러분들을 취업을 고용을 해야 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왜 안 만들어지느냐? 대한민국 안에서 뭐 대기업 등살 때문에 어쩌다 그러는데 뭐 그럴 이유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대한민국의 디모그래피, 인구 경제학 시장이 안 돼. 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시장의 크기가 안 돼. 그럼 오죽하면은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해? 통일이 돼서 1억은 돼야지 뭐가 먹고 살 것 된다. 없는 근거 없는 말은 아니야. 그래도 한 인구가 1억 정도는 돼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적다. 저 친구가 하는 말이 맞아.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인구가 적은 것만 문제가 아니라 늙었어. 내가 예전에 뭐 일 때문에 특히 서울 같으면은 그걸 덜 느끼는데 부산이나 어떤 지방에 가서 지하철을 좀 타면은 특히 부산 같은데 부산이 고향인 사람 부산에 낮에 지하철 타면 어떤 게 느끼나? 응? 내가 제일 젊어. 오죽하면 내가 젊을까? 그게 우리나라. 왜? 부산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령화되어 있는 도시예요. 대한민국의 미디엄 에이지, 우리나라 말로는 중이라고 하는데 하여간 미디엄 에이지. 대한민국의 미디엄 에이지가 몇 살인 줄 알아? 60세. 응? 40.8세. 지금. 그게 앞으로 몇 년 후면은 50세가 넘어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생산의 활동에 참여해서 소득이 생겨서 시장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구보다는 여러분이 돈 벌어서 용돈 들여서 그 용돈 가지고 소비하는 그러니까 소비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소극적 소비가 적극적 소비가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간다. 지금 내 이야기는 왜 여러분은 더 글로벌이어야 되느냐는 걸 지금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여러분한테 뭔가 하고 화두를 던졌는데 어떻게 해석했는지는 뭐 각자 있지만 내가 보는 해석은 이거는 아까 여러분의 사회는 여러분이 지금 머물고 있는 대한민국에 사는 족쇄야. 여러분. 제한이야. 그 제한을 벗어나려는 것은 글로벌인데 그 글로벌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구체적인 이유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디모그래피. 인구 경제학적으로도 풀어도 이거는 여러분한테 아무것도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사회가 여러분을 수용을 못해준 이유는 있지만 그것도 따지고 보니까 이것 때문인가 기업들이 생길 수가 없어. 어느 기업이 투자를 하게 돼. 최근에 왜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이런 신입사원을 안 뽑느냐. 그나마 뽑아도 당장 써먹을 이과나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걸 뽑느냐. 이런 어떤 비즈니스 트렌드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잠재적 어떤 그런 인문학적 어떤 소양을 가진 친구들을 왜 안 뽑고 거기에 투자를 해가 예전 같으면 그런 친구들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텔러가 되겠고 기업 안에서 양성하는데 왜 요즘 안 하느냐. 따지고 보면 이런 이유 때문이야. 그래서 요즘 기업들이 보면은 무슨 대기업조차도 M&A 전략으로 하지 기업이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키워서 비즈니스로 확대시켜가는 그런 기업 성장 정책을 안 해. 내가 아는 뭐 어떤 그 화장품 원료를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는데 매출이 쭉 커가는 하나의 그 건실한 중소기업인데 결국은 이것이 SK 케미칼의 M&A 됐어. 왜?
SK 케미칼도 화장품 산업을 하고 싶은데 이제서부터 여러분들을 뽑고 연구 개발하면서 시장도 개척하고 브랜드도 만들고 홍보도 하고 그러면 다양한 인재들을 여러분들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과 시장을 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이 차라리 웃돈 주고 기존 회사 잘 돼가는 회사 가서 야, 너 회사 가치가 100억이냐? 200억 줄게 넘겨. 그 회사도 그냥 그렇게 그걸 인수해가지고 거기에 모양 씌우기만 조금씩 하니까 대기업은 성장을 하는 우리 사회는 됐는데 성장하는 속도와 여러 가지 비례해서 어떤 여러분들을 수용해주고 같이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기업들의 그런 전략들이 나오는 이유도 다 이런 겁니다. 또 하나 숨겨진 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오너 경영이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상당수 이제 전문 경영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것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뭐 어떻게 따져보면은 전문 경영이 더 오는 시대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는 그게 안 돼. 왜? 우리나라 같은 풍토에서는 정치도 그렇고 뭐 대학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기업인도 그렇게 단편적으로 내가 있을 동안 내가 전문 경영으로서 이 사회에서 나를 선임해주는 2년 동안 뭔가 성과가 나야 되니까 R&D서부터 천천히 밟아가는 이른바 우리가 그거를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는 그린필드 전략이에요. 뭔가 처음서부터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사회가 그런 그린필드 처음부터 만들어가면서 쭉 쌓아 올라가는 어떤 인내력이 없어. 너 작년에 1년 동안 최고 뭐 사장으로서 대표일선거 해가지고 성과가 기업의 매출 성과가 얼마나 났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뭐를 앞으로 준비하고 있고 그게 어디까지 이루어졌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라는 프로세스를 물어보지 않고 여러분한테 당장 뭘 할 줄 아느냐를 묻지 말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어떤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해주면 좋은데 뭐 할 줄 알아? 뭐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사회예요. 근데 여러분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기성세대가 기성 그 안에서도 차라리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행정도 그렇게 돼. 공무원들도 보면은 대통령이 5년 단임제밖에 안 되니까 5년 안에 뭐가 이루어지려면 그 안에서 축제도 하고 그 안에서 돈도 벌고 대통령이 끝나면 자기도 딴 자리에 가서 딴 걸 해야 돼. 5년 안에 모든 걸 다 이루어야 되니까 부정부패가 엄청난 거예요. 끝낼 수가 없어. 이것이 기업들한테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기업이 그린필드 성장이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이제 브라운필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건 남의 거를 갖고 와서 자기가 한 건 있냐 거기다가 뭐 하나 더 엎어서 가지고 자기가 한 것처럼 해가 그게 우리나라의 이제 하나의 풍토가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필연이라는 거지 그런 문제에서 준수. 지금은 모든 기업은 최근에 내가 어느 기업한테 인턴을 주제로 해서 임직원 임원들한테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데 CJ 그룹이 있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CJ 그룹이라는 거예요. CJ 그룹 안에 있는 그 회사의 활동이나 영업이나 그 비즈니스 영역을 한번 쭉 생각해. 다 내수 기업이야. 뚫레츠로 빵 팔아서 커피 팔아서 푸드빌에서 여러분 그 데이트할 때 거기서 먹고 쓰게 해서 돈 벌어. CJ 홈쇼핑이라고 해서 거기서 화장품 팔고 뭐 팔아서 다 내수. CJ 그룹 안에 있는 뭐 제일제당에서 뭐 3분 요리 그런 거 해서 파는 거야. 그런데 왜 나한테 왔을까? 왜 인도를 하면 나한테? 왜? 이 기업도 필연이야. 생존의 필연을 느낀 거야. 이제는 5천만 명이라는 이제 늙어가는 대한민국 시장의 인구 소비자를 바라보고는 대기업조차도 이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화두를 던져줘. 글로벌이다. 이제부터 글로벌에서 먹거리를 찾으라. 기업조차도 필연해.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는 거죠. 여러분보다 한 발 앞서가는 그런 기업조차도 그렇다면
그 다음 쫓아가는 여러분들이라 더 말할 나위 없이 글로벌이 필연이면 그 기업에 종사를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근데 내가 이렇게 글로벌 얘기를 하는 세 번째 테마인데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인데 나가는 것만 생각을 해. 그렇잖아. 글로벌은 아웃바운드 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만들고 인바운드 자체도 글로벌이야. 그렇지 않겠어? 아까 아베다라는 화장품을 얘기했어. 미국 사람 얘기를 했지만 공차라는 거 같은 경우도 대만에 있는 거를 한국으로 가져온 어떤 여성 기업가의 인바운드도 글로벌. 우리가 글로벌 그러면 밖에 나가는 거, 내가 어느 나라 나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 나는 그래도 고향이 좋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향에 있어도 글로벌이야.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글로벌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인터액션이 서로 상호작용.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글로벌이라는 거는 밖에 글로벌 하나, 내가 있는 여기 요 관계만 생각하는 것이 글로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밖에 글로벌 A, 글로벌 B, 글로벌 C 내가 얘와 얘 사이에, 얘와 얘 사이에 아니면 묶어서 이거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이 자체를 왜 생각하냐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에서 사슬이라는 개념을 생각합니다. 어떤 것의 가치가, 어떤 것의 서비스나 어떤 것의 상품의 가치가 여기에서는 1단위이지만은 이것을 1로 왔을 때는 2단위가 될 수 있고 3단위가 어쩌면은 1로 가면은 1로 들어오면 2단위밖에 안 되는 거를 1로 가면 3단위가 된다면 그냥 우리가 법준적으로 생각하면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그리고 이렇게 오면은 가치가 2단위가 되는 거를 이렇게 둘러서 들어오면 가치가 3, 4단위가 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체인화, 사슬을 가치를 엮어가는 그것이 뭐 대단히 어려운 것 같지만은 좀 이따 뒤에서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자. 최근에 레버리지라는 단어를 내가 여기다 써놨는데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 외대의 젊은 학생이 또 이란어과 학생이 하나지? 알지? 그냥 전 세계에 있는 신기한 음료들 모아가지고 한국에서 파는 거야. 그런데 그게 대박을 쳐가지고 불과 창업 한 2, 3년 내에 한 3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매출이 한 100억? 그리고 점포가 백화점 안에서도 한 4개 정도?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그 나라에서 예를 들면 어떤 단순한 음료라는 하나의 가치를 가진 거를 어떤 스토리가 그 음료에 있어서 각각의 스토리가 있는 거를 하나가 있을 때는 하나 1단위밖에 가치가 없는 거를 이것을 묶어서 한국 안에서 어떤 홍대 앞에서 했더니 가치가 3, 4단위로 업이 돼. 그러니까 글로벌 밸류 체인, 그러면 글로벌이라는 말 자체도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지만 그 밸류 체인을 해 간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야.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료를 만드는 기술은 그걸 예를 들어서 음료를 조제하는 그런 기술은 누구한테 맡기면 되는 거고 그것도 그러한 것들은 요즘같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잘 찾으면 그냥 어렵지 않게 다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 그냥 묶어낸 거야. 처음 얘기 다시 돌아가자. 비즈니스 텔링. 내가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은 그것이 비즈니스가 된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왔는데 글로벌로 들어가서 왜 인도냐? 글로벌이라는 걸 얘기할 때 왜 인도냐?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 합시다. 아니 하고 나라도 많은데 왜 인도냐? 그 앞에 여러분이 강의 들은 거 보니까 중국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어른분이 얘기를 하셨더라고. 뭐 세계와 글로벌 똑같은 어떤 글로벌이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중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솔직히 예의가 남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평소에는 잘해. 근데 여러분과 얘기할 때는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깨고 있고 우리한테 있어서 중국이 글로벌이냐 중심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어. 완전한 글로벌은 아니다는 거야. 왜? 왜라는 걸 설명은 이제 인도와 비교해서 하는데 그건 현실이니까. 그래, 깎기가 어려운 거고. 인도는 왜 글로벌을 생각할 때 왜 인도냐? 라는 거는 인도는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세계에서 인도는 자원이다. 또 하나는 인도는 시장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태생적 글로벌이다. 이 세 가지 테마인데 인도는 리소스 자원이다. 인도는 자원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비즈니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낼 거리들이 많다는 거야. 거리가. 재료가 많다. 뭐 앞에도 얘기했지만 밥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도 있겠지만 이 리소스의 자원의 종류는 천연자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인적 자원, 휴먼 리소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컬처 리소스, 문화적 자원. 이렇게 세 가지. 천연자원이라는 것은 인도가 농업국가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고 이 농업국가라는 거와 지하자원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인적자원이라는 것은 인도의 인구 13억이라는 거가 있는데 단지 13억이라는 많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인적자원은 뭐야? 스킬, 탤런트 어떠한 거를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구가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는 우리와 비교해보니까 이거를 똑같이 아까 한 대로 해서 디모그라피, 인구 경제학에다가 이 인구 13억을 넣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늙었다. 그렇지? 그러면 인도 인구는 어떻게 됐다? 젊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이 글로벌을 하든 아니면 내부에 있던 그거랑 상관없이 인도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뒤에 가서 나오는 화두가 있는데 인도는 이네비터블 피할 수 없는 인도를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인도의 인구는 젊다는 거예요. 인구 피라밋이 이렇게 돼가지고 미디움 에이지가 26세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41세고 그리고 이 인구는 비슷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랑 따져보자. 중국이 지금 한 14억, 15억, 조금 13억. 사실 뭐 이미 10억이 지난 다음에 억 차이 나는 건 금방이야. 근데 중국의 디모그래피는 뭐냐? 인도의 디모그래피는 뭐냐라는 걸 봤을 때 인도는 인구 자체가 자원이라는 얘기는 인구가 젊다는 거예요. 젊다는 거는 단지 어린아이가 많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인풋이 되면 교육이라는 것이 인풋이 되면 이것이 능력을 갖춘 스킬을 갖추고 있는 노동력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글로벌적으로 본다면은 노동력을 배출하는 인구의 집단이 가장 유용하게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인도라는 거예요. 그럼 노동력이 많다는 거는 과거 노동력이라는 거는 예전에 우리 세대가 했을 때 노동력이라는 거는 부로공단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섬유관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도 뭐 버는 돈이 예를 들어서 겨우 떼거리를 먹고 살 정도의 그런 소득이 나서 어디 시장에 가서 소비할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에 와서
기술혁신 산업시대 3기에 와서는 요구하는 그 노동력이 어떤 스킬을 갖춘 건데 그 스킬을 갖추게 하는 교육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인도가 앞섰다는 교육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많은 인력들이 이른바 예를 들어서 물론 다 특징적으로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인도가 가지고 있는 IT 산업이라는 걸로 들어가니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인도의 젊은이 친구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전통산업에 가서는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월세를 우리가 20만 원,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받았는데 스킬이라는 기술혁신 산업시대 3기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춰서 노동력이 되니까 그래서 소득을 갖추니까 그때 벌어들이는 돈이 4, 50만 원 일단 초봉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2년 후 약간의 일 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시니어 프레쉬를 이제 벗어난 그 상태가 되니까 그거가 월 200만 원, 300만 원 급등을. 과거에 비해서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올라가봐야 30만 원, 40만 원 되는데 이제 뭐 몇백만 원. 이 차이가 5배에서 10배 이상의 고소득화가 되는 그런 노동력. 이 노동력이 뭐야? 이 노동력이 시장에 들어가서는 충분한 소득을 가진 거를 가처분 소득을 가진 거예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내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소득. 그러니까 우리 요즘은 사실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다 해서 모르겠어. 아마 여러분이 취업을 안 한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거야. 내가 어디 가봤더니 고작 해봐야 한 달에 한 200만 원, 250만 원밖에 안 주니까 그 돈 가져가지고 뭐 하겠냐 해서 취업을 안 한 친구들도 많을 거야.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5천에서 7천 원은 대기업이 아니면 안 간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 취업 준비생이 된 경우도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럼 사회는 얘기를 하죠. 이런 직업에 취업이 이럴 자리가 있는데 왜 안 가느냐 하고 여러분은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럴 자리가 중소기업은 안 가고. 근데 못 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지금 뭐 부산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뭐하고 어떻게 사나? 주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야? 언니랑 언니한테 빚대서 살거나 언니가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서 이제 월세방을 살아야 돼. 그나마 다행이야. 언니한테 빚붙여 사니까. 그런데 독립을 해서 지방에서 해가지고 서울에서 취업을 해서 월 25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옥탑방이라는 거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낭만인지 실제 생활에서는 험악하잖아. 그거 돈 내고. 그냥 우리 보편적인 친구들 얘기를 하자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닐 때 학자금 융자 받은 거 원리금 상환하고. 어쩌고. 선생님 근데 200에서 250이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야? 네. 현실은 150에서 200이 많고요. 100에서 150도 많아요. 진짜 미안해. 그러니까 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내 말은 소득이 있어도 가처분 소득이 안 된다는 거야. 시장에 와서. 근데 그 얘기는 하면 너무 또 딴 데로 가니까 조금 끊고 인도의 이 그 노동력은 이 부분이 생활비가 싸고 여러 가지니까 이것이 가처분 시장에서 소비력을 할 수 있는 가처분으로 만들어지는 단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신문에 보면은 인도가 시장 구매력에 있어서 전 세계 3위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PPP라는. 사실 이런 용어들은 잠깐만 물어봐. PPP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 그냥 몰라? 알아? 절대적 구매력. 응? 절대적 구매력. 맞아. 그래도 비슷하게는 알고 있어요. 구매력 평가지수. 어떤 그 나라의 물가 수준에 맞춰서 이 계산을 환산을 해낸,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아니라 그 나라 물가 수준과 여러 가지를 해서 실제로 시장에 가서 바잉을 할 수 있는 그 크기를 따져놓은 거예요. 그거를 했더니 인도가 중국이 1위, 미국이 2위, 인도가 3위.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 인도였는 줄 알았는데 이런 과정으로 보니까 구매를. 그래서 인도는 예를 들어서 이런 HR 인적 자원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건데 이런 인구 구조가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은
인도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노동력의 배출이 이미 고령화로 가서 떨어지는 중이고 인도는 끊임없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언제까지? 2050년까지 이어진다. 지금부터 35년 후 여러분도 적당히 늙을 때까지는 인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도는 시장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자원이다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HR 자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적 자원까지 이어진다는 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냐면은 인도는 문화의 멜팅이다, 이제 융합 문화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글로벌적으로 다 포용이 된다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 같은 경우는 한류가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는 그나마 한류 같은 뭐 아이돌이 나오면 약간 반짝하고 마는데 실제로 영화 그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먹히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다. 근데 인도 영화 같은 거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보죠. 슬럼독 밀리너네어 그리고 패시지 투 인디아 인도로 가는 길 영국 영화지. 이런 것들은 뭐냐면 그 인도의 컬처 자체가 문화적 자원 자체가 하나의 어떤 비즈니스화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적으로 공감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어디서 또 포인트가 되냐면 인도는 태생적 글로벌이라는 거와 이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보자. 인도는 태생적 글로벌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용어로 한번만 좀 봅시다. NRI라는 용어가 있어. NRI. 글쎄 뭐 PGR 여력이 있으면 이걸 해둬도 여러분이 나중에 글로벌 성식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쓸 때. 넌 인도에 살고 있지 않은 레지던트 인디아, 인도에 살고 있지 않은 인도 사람들, 인도 밖에 사는 인도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 적게는 3천에서 많게는 4천만 명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도 프로덕트를 만들어도 인도 밖에서 최소한 4천만 명의 소비자를 거느릴 수 있다는 그런 단순한 논리거니와 인도에서의 비즈니스의 연결망은 이런 NRI 연결망을 통해서 글로벌적으로 퍼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시아권에만 따져도 말레이시아에 있는 NRI가 200만, 싱가포르에 가면은 리틀 인디아라는 마을이 있을 정도. 두바이를 가볼까? 아랍에미레이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인도 사람을 다 빼버리면은 아랍에미레이트 자체가 존속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글로벌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은 향후 여러분이 우리 세대까지는 어쩔지 모르는데 향후 여러분 세대에서는 만약에 인도를 매개로 한 어떤 글로벌 밸류체인을 만든다면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자체의 시장도 물론이지만 인도가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 글로벌이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말 그대로 글로벌적으로 시핑되어 나간다는 것이 용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그러면 뭔가를 해외로 아웃바운드건 인바운드건 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누군가 어느 특정한 나라를 대상으로 해야 될 텐데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중국을 할지 베트남을 할지 여러 가지 뭔가를 할 텐데 왜 그 중에서 인도냐? 왜 인도를 글로벌이라는 화두의 중심에 놓고 오는 생각을 해볼 거냐라는 거에서는 인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속성들 때문에 다른 글로벌에 비교해서 일본보다 비교해서 중국보다 러시아에 비교해서는 좀 더 우리한테 글로벌적이다 얘기할 수 있고 끝나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자, 솔직히 글로벌 했는데 중국 글로벌을 하려면 중국어를 알지 못하고는 글로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이 제 아무리 떠오르는 나라고는 뭐가 하는데 베트남어를 모르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요즘 이란이 각광을 받는다 그래도 이란에 가도 페르시아를 말을 모르면은 어쩔 수 없어요. 러시아? 정말 러시아 말 외에 다른 걸 가지고는 통용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럭키하게도 인도는
인도말 몰라도 우리한테 글로벌로 쥐어질 수 있다는 뭐로? 영어. 그래도 우리 하나 주소 가지고 있는 거는 있잖아? 영어. 자, 그래서 인도를 글로벌이라는 중심에 놓고 다음 시간에 시작을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만 쉽시다. 50분에 시작하는 대로. 오케이?